한 건 돈에 관련된 일이지만 한국재무심리센터 대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 사람의 마음을 읽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은 오늘 한국재무심리센터 대표로 신성진 대표님으로 오시지만 사실은 돈과 사람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해주실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진 대표님 되시겠습니다. 네. 이거 PT 아직 USB 해주시면. 그것이. 진짜로? 이 맛에 아 웃겨. 와. 제가 하면 됩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신성진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참 많은데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뭘 하는 분들이 참 무서운 분들입니다. 일단 뭐 강의 요청을 받으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면 뭐 어떤 모임이든 가서 얘기하려고 하고, 또 계속 제가 이제 수요 배나체라고 매주 수요일 날 배우고 나누고 채우는 시간이라고 강남 역삼역 쪽에서 강의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정 박사님도 강의도 하셨고, 그 모임에서 또 오셨던 분들이 오늘 또 플래너 협회에 이제 강의를 요청을 하셔서 일단 시간이 비어 있어서 무조건 뭐 초대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몇 분이에요 라고 하니까 한 30분 정도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50분입니까? 10분, 10분.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시간이 이제 조금 뭐 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제가 말씀을 들어서, 야, 그 시간 동안 뭔가를 얘기하기가 참 만만치 않은 시간인데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무언가에 대해서 소개하는 강의를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되게 많은 얘기를 좀 하긴 힘들 것 같고 약간의 속에 쓴 강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의 심리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재무심리라는 것에도 혹시 들어보신 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계만 들어봤어요. 재무설계. 네, 그죠. 재무설계라는 말씀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그걸 조금 재무심리가 뭔지 해서 잠깐 좀 설명하고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이거를 내가 나름대로 진단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잠깐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제가 물 같은 걸 좀... 네. 죄송합니다. 제 그런 거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학교 졸업하고 전혀 전공하고 상관없는 은행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뭐 학교 졸업하면 이렇게 저희 때는 그냥 추천서를 받아서 막 이렇게 던지고 이럴 때라서 막 던지다 고르고 막 이러다가 제일 나중에 남은 게 이제 조은행이라서 은행에 취직을 했고, 그래서 예기치 않게 이제 금융기관에 취직을 해서 계속 지금 학교 졸업한 이후에 금융기관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한 3년 반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던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좀 독특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멀쩡한 회사 그만두고 프루덴셜 생명, ING 생명 보험사로 사람들이 옮기던 때가 있었죠. 저도 그때 조은행 종합기획부라는 곳에 있다가 한창 처음에 개인금융, 뭐 PB 이런 것들 막 얘기되기 시작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좋겠는데, 저희 은행에서 제가 그런 걸 요구를 하면 또라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금융이 훨씬 더 잘 나가는 때고, 은행에서는 기획이나 인사 이런 쪽이 제일 힘이 셀 때고 이런데, 무슨 개인금융이냐고 이렇게 야단 맞고 이러던 시기라서, 또 씨도 안 먹히고 이러던 시기에 학교의 동문들이고 과 선배 후배들 중에서 일부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푸른살 생명에 가서 막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실제로 강의 요청 뭐 이렇게 보험 제안도 하고 막 이랬던 과정들을 보면서, 야,
저런 게 참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은행에서 부서는 종합기획부인데 주로 했던 게 이제 복사하고 이런 일이었기 때문에 말단 행원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되게 힘있는 모습들. 그러던 과정에서 그 일을 접하면서 ING생명으로 옮겼고요. 거기서 ING생명 옮기면서 보험이란 그런 뭐 보험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인식이 별로 안 좋은데 공부하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만 원씩 내서 10만 원이 필요한 사람한테 주는 것. 내가 보장을 받지 않으면 만 원을 누군가에 도운 것이고 만약 내가 상황이 되면 그 다른 사람들이 만 원씩 낸 것을 보장을 받는 것.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시스템이 고도화된 자본주의의 멋진 시스템이 보험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옮겼어요. 그래서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버는 멋진 잡이다. 그렇게 하면서 옮겼다가 이제 2004년도 정도 되면서 금융이 되게 복잡하게 자유화되면서 지혜라는 걸 만들어서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독립해서 하면서 돈을 좀 벌었어요. 벌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오면서 많은 회사들이 이제 문을 닫고 정리를 하게 되죠. 좋은 표현으로 이제 정리를 했다 그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표현은 망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에 더 이상 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에서 딱 회사를 접고 그때 계속 이제 가끔 강의하고 글 쓰고 했던 걸 했는데 그때 이후부터 이제 교육회사에 들어가서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쓴 책이 6권 정도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책 있어요? 우리는 뭐 이런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죠? 네? 스토리를 손가락 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로 이제 4권의 책들은 돈에 대한 책이었고요. 그 돈에 대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숫자와 통계로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재미없어 한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 교육들을 계속 하면서 스토리텔링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스토리텔링과 스피치라는 책을 쓰게 됐고요. 지금은 한국재무심리센터라는 곳에서 이제 재무심리에 대한 책을 준비하면서 돈에 대한 심리를 이야기하고 재무심리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설명해주고 진단해주고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자들을 이제 양성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2014년도에 그 재무심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이 저보다 좀 빨리 재무심리라는 걸 배워서 사람들한테 재무심리 진단해주고 그것에 맞는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금융업계 한 20년 넘게 있었는데 야 재무심리가 뭐야? 그래서 불러서 진단을 받아봤어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제가 뭐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30대 중후반에 한 5년 동안 어쨌든 한 10억 넘게 돈을 벌었는데 영업을 열심히 하고 해서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재무심리 진단을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해보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알게 되고 마음이 그렇게 생겨 먹어서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배워야 되겠다.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알려줘야 되냐면 신입사원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신혼부부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배운다라고 하면 부부들끼리 돈에 대해서 건강하게 이야기하고 나처럼 벌어도 남아있는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제가 ING생명에서 SM을 할 때 제일 잘할 때는 한 500개 팀 중에서 1, 2등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 당시에 돈을 그렇게 한 사람도 꽤 벌었어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을 때는 한 달 수당을 받아서 그 용인에 있는 아파트 분양대금 2,700만 원을 내고 제 아내한테 아반떼 차를 일시불로 사주고 한 달 살았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정말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뭐 이렇게 외국계 보험사 친구들을 위해 뭐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저는 억지로 국내차를 타고 다녔지만 어쨌든 막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게 제가 계속되지 않았는데 그럴 때도 그렇게 별로 여유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후배들이 찾아오면 맛있는 거 사주고 옆에 누가 돈 필요하다 그러면 받을 생각 안 하고 빌려주고 지금도 깔려있는 부실 채권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재무심리 검사를 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해서 2014년도부터 기업이나 관공서에서 이런 강의들을 쭉 하고 있고 그러던 차에 올해 초에 이 시스템 원래 만들었던 정우식 원장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비즈니스를 좀 하다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연구하고 이런 건 되게
괜찮은데 사업을 하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그래서 올 5월 달부터 한국재무심리센터를 맡아서 이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가끔씩 지금은 이렇게 중앙일보에 신성진의 돈의 심리학이란 칼럼을 쓰고 있는데 강의 끝나고 나면 네이버나 구글에 신성진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 누구지? 이진아라고 왜 그 무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등 했던 여자 가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사귀는 남자 피아니스트가 신성진이라서 걔가 먼저 나와. 조금 밑에 보면 이제 제 글이 나오는데 신성진 대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쓰고 있는 글이나 영상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길지 않아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하기 힘들지만 그런 글들을 좀 읽어보시면 아 이게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걸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흥부와 놀부 얘기는 오늘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무심리가 뭔지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걸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재무심리 알아보기를 하는데 저거를 좀 진단해서 이렇게 알아보기는 힘들고 대충 개념만 우리가 한번 잡아보려고 하고요. 그럼 그 재무심리 진단을 하고 나면 그 심리 진단을 한 것에 따라서 뭔가 행동을 해서 그 심리를 가난하다라고 한 부자의 심리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심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잘 안 들어보셨을 텐데 돈에 대한 사람의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끌어들이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밀어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우리 한국재무심리센터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재무심리가 재무행동을 결정하고 재무행동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재산 상태를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일반적으로 돈 이야기를 하는 분들은 뭐냐면 현재의 재무 상태와 재무 행동만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좀 더 근본적인 게 재무 심리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심리를 건드려 주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리 행동과 사상태를 얘기해도 또 도루묵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이제 그걸 알게 돼서 재무 심리라는 것에 대해서 더 근본적인 것들을 알고 이걸 건드리고 어떻게 하면 재무 심리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들을 사람들과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한 재무 심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인데 흥부와 놀부 얘기 가지고 잠깐 얘기를 해보죠. 자, 흥부와 놀부 이야기 우리 다 아시죠, 그죠? 네. 여러분들 지금 시대에 우리가 흥부처럼 살아야 됩니까? 놀부처럼 살아야 됩니까? 흥부처럼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동부처럼 돈을 챙기면서 살아야 돼요? 최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어릴 때 당연히 우리 어릴 때 듣기에 착한 흥부처럼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얘기를 들었죠. 근데 잠깐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요즘에 흥부처럼 살면 그렇게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서 절대 제비가 박씨를 물어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느끼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이걸 현대 지금 시점에 가져와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이 빌딩이 있는데 이 빌딩 주인이 있어요. 주인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시기가 되면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하나는 흥부고 하나는 놀부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놀부는 이 빌딩을 다 차지하고 흥부를 쫓아냈어요. 흥부는 이 집이 원래 자기 아버지 건데 쫓겨나서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자, 이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은 놀부를 나쁜 놈이라고 욕하실 거예요? 흥부를 멍청한 놈이라고 욕하실 거예요? 진짜 멍청하다네. 같이 자주. 사실은 우리는 지금 시점에는 당연히 놀부를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지만 흥부 멍청한 놈이라고 또 충분히 얘기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흥부와 놀부는 다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놀부는 돈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돈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흥부를 쫓아내서라도 돈을 가지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욕심을 부려서 부자가 됐죠. 아버지 걸 다 차지했어요. 흥부는 놀부한테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을까요?
뭐라고요? 좀 더 크게 얘기해 주시죠. 멍청해서. 흥부는 무엇에 대해서 멍청했을까요? 돈에 대해서 멍청한 거죠. 흥부가 IQ가 낮았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죠? 우리 속에 보면 되게 똑똑하고 괜찮고 훌륭하고 이런 분들 많은데 돈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정말 열심히 살고 훌륭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흥부처럼 쫓겨나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힘들게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럴까라는 자괴감을 느끼면서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흥부와 놀부 이야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에요. 흥부는 무엇을 잘했냐면 흥부는 뭘 잘했죠? 베풀어 주는 거잖아요. 남에게 뭘 베풀어 주는 언제 뭘 베풀었을까요? 제비한테 그래서 우리는 제비 고쳐준 거 말고 잘 착하게 살았다는데 흥부가 잘한 거는요 아이를 많이 만들었어요. 흥부 애가 몇 명이 찼어요? 12마리. 뭐 12마리, 뭐 25마리 이렇게 판소리이기 때문에 막 다양한 이야기를 어쨌든 아이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흥부와 놀부 이야기에서 인상 깊은 스토리 어떤 거 있어요? 좀 기억에 남는 거? 제비가 박신 물어준 거? 아 그죠. 그래서 뭐 대박이 났다. 또 닭에서 그냥 동물이 터져나. 네. 달라 그러면 주걱으로 때리고 그죠. 그래서 그 밥을 먹는 그러니까 대박 났다는 결론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가장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 흥부가 지네 형을 찾아갔어요. 가난하고 힘드니까 애만 그렇게 놓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애 놓으면 힘들어져. 그래서 형한테 찾아가서 부자인 형한테 가서 형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형이 가 이 자식아.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뭐 얘기 구박한 거죠. 그래서 나오다가 우리 형수님한테 가서 얘기해. 형수 나 힘들다고. 밥을 좀 달라고. 먹을 거 좀 달라고. 이러니까 형수가 어떻게 한 거죠? 주걱으로 밥 줘. 주걱으로 뺨을 때리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저희 형이 있거든요. 형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형이 막 쫓아내. 형수한테 형수 밥이나 좀 달라고. 나 배고프니까 밥 좀 먹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형수가 주걱으로 뺨을 때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화내요. 화가 나도 내가 이런 인간들을 내가 다시는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흥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밥을 띄워 먹는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형수 이쪽도 때려줘. 여러분 그런 멘탈리티 가지고는 이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착하고 선함이 문제가 아니고요. 애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흥부 이야기에 오면 흥부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러면 매 맞는 아르바이트. 옛날에 양반들이 죄를 지으면 양반들이 매를 맞으면 돈을 줘. 근데 여러분 매 맞는 게 지금 이게 뭐 머리통 한 대 때 이런 게 아니고요. 곤장을 맞는 거잖아요. 그 잘못 맞으면 사람 죽어요. 근데 그걸 아르바이트 하려고 막 달라들고 이런 게 이제 판소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흥부는 개념이 없구나. 그냥 착한 게.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큰일 나요. 지금 세상에도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흥부와 놀부가 같이 금수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부자가 됐고 한 사람은 가난하게 됐는데 그 근본을 가르는 게 뭐냐면 그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심리다. 살아가는데 무엇이 필요하고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몰랐기 때문에 흥부는 그런 짓을 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흥부 놀부 이야기의 끝은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흥부가 착하게 그 제비다리를 고쳐가지고 박씨가 무는 박씨에서 대박이 나서 흥부는 부자가 됩니다. 놀부는 욕심이 많아서 또 화가 생기는 거죠. 그 제비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쪽박을 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흥부가 놀부를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절반 나눠주고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그죠? 여기 이야기가 끝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야기가 끝이 나면 항상 질문을 해야 돼요. 3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 3년 뒤 다시 저렇게 됐어. 다시 또 이렇게 됐을까? 만약에 돈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를 흥부가 고치지 않고 돈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또 저렇게 됐을 거예요. 왜? 내가 부자가 되고 나한테 힘들게 했던 형이 가난해졌으면 데리고 와서 좀 먹고 살 만큼 주면 돼요. 왜 재산을 절반이나 나눠주고 하는 거야? 아직 정신을 못 차려.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근데 돈에 대한 생각이나 심리가 저렇게 착하고 못되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되게 다양하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걸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보죠. 길거리 가다 보면 5만 원짜리가 탁 떨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그럼 뛰어가서 밟아요? 놔둬요? 또 주워요? 또 죽고 싶진 않고 그냥 주위를 살핀다. 예, 그죠? 세 가지 반응이 다 나왔어요. 뭐냐면 딱 5만 원짜리 딱 있으면요 보는 즉시 달려가서 딱 밟고 이런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딱 보는 즉시 가만있어 봐. 우리 소시오포지니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돈이니까 실제로 그 돈 주머니에 넣으면 그게 잡혀갑니다, 그죠? 잡히면 그래서 그런 거 원래 취득하면 안 돼요. 자기가 아닌 거를 가져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돈을 봤을 때 저기 돈이 떨어져 있구나. 내가 빨리 가서 저 돈을 내가 밟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밟을지도 모르니까 빨리 가서 밟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보는 순간 바로 이렇게 돌려 보는 순간 내 거 아닌데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미 돈에 대한 어떤 나의 행동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나의 무의식 속에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분이 정말로 돈에 대한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딱 5만 원짜리를 우리가 우우 가는데 5만 원짜리를 같이 딱 봤을 때 어떻게 하는지 드러나요. 어떤 분은 막 뛰어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주머니에 손 넣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누가 한번 뛰어가는지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돈이 딱 내 앞에 그 상황에 딱 마주치기 전까지 사실 잘 안 드러나요. 엄청나게 적극적인 분들도 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영업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사람들하고 액티브하게 잘 지내는데 마지막에 영업을 할 때 클로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인해라 이게 안 돼서 그게 돈에 대해서 왠지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사람. 다른 데는 되게 적극적인데. 그래서 다른 심리하고 조금 다른 뭐가 있냐면 돈의 영역, 돈의 심리라는 다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그걸 밝혀내고 진단하고 하는 게 뭐냐면 재무심리라는 거예요. 재무심리를 저희들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돈에 대한 마음의 작용과 의식의 상태. 자,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네. 여기도 예 하는 분이 있고 조용하게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돈이 중요하세요? 삶에? 네. 돈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분들은 돈이 최고예요. 어떤 분은 돈이 중요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가치가 더 중요하고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도 돈이 있어야 옆에 있어.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사실 똑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그 진단을 해보면 이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놀부같이 흥부를 쫓아내기도 할 사람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어떡하냐 다 뺏길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리를 진단해보면. 근데 그런 마음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막 놀부처럼 끌어들이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밀어내는 속성들이 있다. 그래서 돈의 마음이 작용해요. 근데 돈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은 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란 뭘까요? 수단. 또 제가 좀 이렇게 시간이 날 때는 돈에게 편지 써보기를 해요.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시작할 때는 뭐라고 시작하냐면 돈아 이렇게 시작해요. 그 앞에 뭐라고 이름 붙이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돈아, 왼수 같은 돈아, 떠나간 돈아 뭔가를 붙일 수 있는데 그 앞에다 뭔가를 붙여서 돈아라고 쓰고 나서 그 다음에 편지를 한번 써보세요. 그걸 써보면 돈에 대한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드러나요. 다시 와라. 왜 이렇게 떠나갔니? 미안하다. 내 귀한 줄 내가 모르고 막대했구나.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 있어요. 무엇을 고쳐야 될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돈에 대한 심리를 돈에 대한 마음의 작용, 의식의 상태라고 하는데 돈에 대한 이 재무심리는 생각, 태도,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무의식 속에 존재해서 평소엔 잘 인식이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겠지만 5만 원짜리 딱 왔을 때 뛰어가고 이런 것들 하는 그 다음에 자신의 환경으로 형성되고 또 사실은 이렇게 상속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부모가 어떤 재무심리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가 그게 영향을 받아요.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이때까지 돈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것만 봤죠.
나무가 얼마나 무슨 열매가 얼마나 있는지는 봤는데 실제 그게 왜 그런지는 얼마나 뿌리가 튼튼하고 토양에 제대로 뿌리 박고 있는지 이것이 결정하는 건데 우리는 이것만 계속 본 거죠. 그래서 나무가 좀 시들시들하고 잘 안 되면 이게 뿌리가 어디에 뿌리 박고 뭐가 잘못됐는지 봐야 되는데 가지만 치주고 막 이렇게 하면 사실은 나무를 계속 온전히 보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재무심리 뿌리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크게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족, 부모부터. 첫 번째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대부에 나오는 장면이죠. 말론 브란도와 알파치노가 부자로 나오는데 그 조폭 두목들. 저런 사람들한테 돈은 뭘까요? 생명, 힘이고 권력이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했던 돈에 대한 이야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혹시 부모님들이 돈에 대한 있을 때 뭐 하나. 있을 때 많아. 예, 그죠. 또 늘 벌리는 게 아니에요. 늘 벌리는 게 아니다. 예. 벌릴 때마다 계속 막 부모님 얘기했던 그런 느낌 혹시 가끔씩 드세요? 그래서 돈돈 하지 마. 아껴 써야 돼. 돈보다 사람이 중요해. 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계속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부모님 이게 이야기 나쁘다 좋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이야기가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부부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보면 쟤는 왜 그렇게 사는 모습도 그렇지 않은데 왜 돈에 대해서 저렇게 지독할까? 왜 저렇게 막 쓸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집안이 어떤 집안에 살아왔는지를 보면 대충 좀 지금 상황과 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정말 가난했던 집에 있어서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 좀 부유해도 되게 돈을 잘 못 쓰고 이게 그냥 아껴 쓴다는 게 아니라 돈을 잘 못 쓰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돈 좀 쓰려 그러면 뒤에서 엄마가 아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저소비라고 하는 장애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과소비만 장애일 뿐만 아니고 저소비도 장애예요. 내가 지금 버는 만큼 내 행복을 위해서 적당히 쓰지 못하는 것도 그게 심리적인 장애거든요. 그래서 가정 형편에 의해서 영향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처갓집이나 친정집 식구들끼리 모여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생각의 태도가 집안에서 되게 다르게 형성이 돼요. 이걸 사람들이 잘 못 벗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얘기가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돈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은 남아있는데 돈이 남아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 말이 나쁘다 좋다. 돈 아껴 써야죠. 아껴 써야 되는데 그 아껴 써야 되는 게 나한테 생각 이상으로 강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 그게 균형을 잃게 해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데 가정적으로 영향을 받은 게 내 균형을 망치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면 돈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불리지도 못하고 제대로 나누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들한테 얘들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제가 특강을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 초청 수업 이런 걸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이 의사, 변호사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연예인,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스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아이들한테 다시 이렇게 질문했죠. 왜 이 직업을 가지고 싶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아세요? 하도 엄마들이 돈 대한민국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선생님이든 학부모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 똑같이 알아요. 근데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누군가 어른이나 선생님들 저희들한테 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어 하면 막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장님 뭐 이런 얘기도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했죠. 왜 그 직업을 가지고 싶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돈 벌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게, 아픈 사람 고쳐줄게, 나쁜 놈 때려잡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삶을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들은요. 돈 잘 버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초등학생들이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거예요.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것에 초등학생들은 30 몇 프로, 중학생들은 40 몇 프로, 고등학생들은 50% 이상이 체크를 해요. 그 아이들이 20년 뒤에 대한민국 사회를 이끌어갈 거예요. 지옥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향들을 되게 안 좋게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바꿔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어떤 사회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되게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재무심리센터에서는 재무인성 지도사라는 과정을 진행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돈에 대해서 건강하게 알려주는 거 이런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돈이 유일한 가치관이 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 지은 책 중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는데 혹시 읽어보신 분 있어요? 마이클 샌들 교수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진 거는 정의라는 책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그 책은 사실 재미없어요.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는 정말 한국적인 상황이 되게 쉽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물론 좋은 책이긴 하지만 근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책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 재미도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가족? 물론 가족을 돈으로 살 수는 없죠. 근데 우리는 살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우리가 뭔가 살 수 있다면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게 근데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 그죠? 뭐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을 살 수 없어요. 건강을 살 수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 근데 뭐 돈이 있으면요.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어요. 대표님 뭐 좋아하세요? 마음 사지. 뭘 좋아하냐? 네, 돈 있으면 막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으실까요? 그냥 편하게 생각해요. 네. 진짜 그냥 내 맘대로 네. 기부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님이 기부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것도 어디 좀 기부했으면 좋겠다. 계속 제가 돈을 드리면 저하고 친해질 수 있어요. 그러네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 선생님은 명품백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명품백을 만날 때마다 뭐 에르메스 그다음 뭐 있죠 또 뭐 켈빈백 사줘 막 이렇게 하면 되게 친해질 수 있어요. 사랑까지는 안 가더라도 엄청 친해질 수 있어요. 같이 여행 가는 걸 좋아하면 여행 가는 티켓 끊어주고 하면 엄청 친해져요. 사람의 마음을 돈으로 가장 쉽게 살 수 있어요. 마음을 먹으면. 물론 돈이 끊어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위험이 있긴 하죠. 두 번째 뭐냐면 건강. 돈이 있으면요 몸에 좋은 거 먹고 건강검진하고 주치의도서 계속 하면 돈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살 수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오늘 해야 될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우리 대표님한테 제가 오늘 200만 원 드릴 테니까 오늘 하루만 저를 위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위해서 200만 원 받고 일을 해줄 거예요. 돈이 있으면 시간을 사는 효과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나오는 것들도 그런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거의 없는 시대가 됐다.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내면 교도소에 가서도 독방에서 지낼 수 있고. 그래서 뭐 그 콧불소를 살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다음 건강한 사람의 정자와 난자소 이런 옛날에는 돈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던 것들을 돈으로 사고 판다. 그런 게 과연 건강한가 정당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으로 사고 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게 나쁜 부자들의 영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꽃보다 누나 이런 걸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사전에는 보캐블러리 중에 크로아티아 이런 건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몇 년 전에 유럽 여행을 갔다면 영국, 프랑스 이런 거겠지. 무슨 중부 유럽 이런 건 없었어요. 근데 TV 문화나 이런 것들에서 팍팍 때리면요. 그게 머리에 탁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왠지 옛날에는 그냥 하와이를 한번 가보고 영국을 한번 가보고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크로아티아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예쁜 집들이 쫙 색색 있는 것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욜로라는 단어가 사람의 머릿속에 탁 박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박혀서 야 나도 뭔가 오늘이 중요한데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단어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그 생각 안 하는데 단어가 탁 박히면서 그것이 우리 삶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화적인 영향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그다음 종교적인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고등 종교는 대부분 다 두 가지 가르침이 다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나누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두 가지가 다 틀린 게 아닌데요. 그 두 가지가 균형을 잃으면 문제가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서 자기 복 받으려고만 기도하고 나오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을 끼치는 경우도 되겠죠. 균형을 잃으면 그렇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만 들어오면요 나눠줄 생각만 해요. 금방 우리 대표님이 돈 오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기부하시겠다. 돈만 들어오면 기부할 생각돼요. 제가 종교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나쁘다 좋다가 아니고요. 기부만 하려고 하는 생각이 종교적으로 탁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이 남아있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분은 돈 나누는 걸 즐겨하기 때문에 들어온 만큼 잘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 영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 큰 상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어릴 때 뭐 빨간 딱지의 추억, 뭐 이런 게 아버님이 사업 실패하셔서 뭐 이런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되게 강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요 4개 카테고리에서 혹시 저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또 내가 야 나는 왜 내가 돈 투자를 할 때 저축을 할 때 왜 돈 쓸 때 내 스스로도 이해 안 되는 행동을 자꾸 하고 통제가 안 될까라고 할 때 요 4가지 생각 좀 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어릴 때 내가 우리 부모님이 생각 잘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시면 생각나실 수도 있어요. 혹시 나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나 생각해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드러내보는 게 이제 재무심리인데, 그 재무심리를 간단히 우리 유형화시키면 이 4가지로 유형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 사는 모습을 보면 벌고 쓰고 불리고 나누고 살거든요. 벌 때 되게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좀 소극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쓸 때 보면 신나게 쓰는 사람이 있고 조금 쓸 때도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불릴 때 보면 되게 적극적으로 막 찾아서 뭐 어디 부동산이 오르는지 어디 주식이 오르는지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는지 막 알아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은행에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눠줄 때 돈만 생기면 막 나눠주려고 하는 분이 있고 절대 못 나눠주는 분이 있어요. 안 나누는 분도 있지만 못 나누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어떤 영향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4가지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 다음 주에 줄 테니까 5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용도를 묻고 네. 그 사람이 진짜 소중하면 500을 빌려주지 않고 준다는 생각으로 줘버리고 준다는 생각. 야, 비슷한. 없으니까 없다 그러고 있으면 줄 것 같아요. 아, 솔직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빌려서라도 빌려서라도 줬어요. 예, 저런 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가 되게 그 선하고 착한 분들. 주로 3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빌려줘요. 관계가 있으면 우리 대표님처럼 빌려서라도 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안 빌려줘. 왜? 야, 아는 사람하고 동거래하니까 나중에 문제 생기다 이렇게 안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줄 생각하고 안 받. 그러니까 근데 줄 수 있을 만큼 500이 다 안 되면 그냥 100만 원이라도 그냥 이건 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준다. 이런 3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쭉 보세요. 여기서 어떤 사람한테 가야 될 것 같은지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상황이 딱 닥치면 이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한 분이 빌려서라 준다 그랬는데 어떤 분한테 가야 또 500만 원을 빌릴 수 있냐면요. 빌려서라도 주는 분한테 또 가면 저분 또 빌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래요? 근데요. 그랬었던 거죠. 이제는 안 그래라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또 그러실 가능성이 되게.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의 심리에 이렇게 있다. 그래서 그걸 바꿔주지 않으면, 내가 결단을 하고 그걸 바꾸는 행동들을 하고 계속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재무심리라는 건데. 그럼 바꿔야죠. 네. 저는 빌려줬다가 뜯겼어요. 그래서 근데 빌려주면 다 뜯겨요. 왜 그러냐면 다 뜯겨요. 다 뜯겨요. 왜 그러냐면 뜯긴다고 생각하고 줘야 돼요. 돈도 없고 사람들 주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무리 우리가 줬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잔상들이 남아있는 경우들도 있고, 저도 이제 뭐 1억 넘게 이제 나가 있으니까 가끔씩 야, 너 요즘 좀 힘든데 어떻게 안 되냐 이러면 죄송합니다. 뭐 이런 대부분의 메시지들이 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되게 고착화되어 있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현재 내 현재 재산 상태는 내 재무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얼마 적극적으로 벌고 얼마 신나게 쓰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결정하는 게 뭐냐면 재무 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를 바꾸려면 뭘 해야 되냐면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근데 행동을 내가 바꾸려면 내 마인드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리 검사를 하면 당신은 외향형입니다. 이런 유형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당신한테 건강한 방법이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재무 심리는 조금 달라. 뭐냐면 당신은 부자의 마음이고 당신은 가난한 마음인데 부자의 마음으로 되려면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재무심리센터에서 진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바디 검사를 하면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쁜지 알게 되면 그걸 변경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검사하는 게 다른 심리 검사, 조금 다른 재무심리 검사. 재무심리 검사를 하는데요. 이게 한국재무심리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mbti.co.kr이라는 곳에 가보면 저기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데 뭐 검사라는 아주 단편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시스템화해서 발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저기서 하고 있어요. 재무심리를 알면 이 사람이 나중에 부자가 될지 가난하게 될지 어떤 위험들이 있는지 부부들 간에 가까운 사람을 대화할 때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디스커션을 해야 되는지 대화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랑 같이 검사를 딱 해보면서 야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보다 돈을 더 벌어도 답이 안 나오겠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빌려서도 돈을 빌려주는 그런 마음들을 고치지 않으면 제가 다는 건데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돈이 500이 생기면요 500이 필요한 놈이 찾아와요. 1000만원이 생기면 1000만원이 필요한 놈이 찾아와요. 또 내지는 차 시동을 거는데 차 시동 소리가 너무 높게 들리는 거죠. 돈이 생기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돈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기 위해서 재무심리 진단하는데 잠깐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얼마나 악착같이 끈기 있게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꼼꼼하게 돈을 잘 쓰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얼마나 돈을 잘 불리냐. 네 번째는 그 돈을 가지고 얼마나 잘 나누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1번부터 5번까지라고 5점이 제일 높다라고 여러분들 버는 마음은 몇 점일까요? 한번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꼼꼼하게 잘 아껴서 제대로 쓸 때 안 쓸 때 구분해 잘 쓰는 마음은 몇 점일까? 불리는 마음은 여러분 몇 점 정도 되세요? 한 3? 나누는 마음 몇 점 정도 되실까요? 5? 자,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장구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벌어요, 그죠? 잘 버는데 여기 쓰는 거 있잖아요, 쓰는 거. 잘 벌어서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불려야 되는데 불릴 게 없죠. 나눠줄 것도 없어요. 그럼 대표님은 벌면 나눠주는 거죠. 쓸 것도 없고 불릴 수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마음이 이렇게 균형을 잡아야 우리가 돈을 제대로 벌고 부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조금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뭐 돈도 뭐 그렇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보다 우리의 재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 네 가지가 균형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버는 것만 생각해요. 잘 벌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근데 아무리 벌어도 제대로 써버리고 나눠줘 버리면 내 재무적으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껴서만 승부를 걸려고 그래요. 김생민 씨처럼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게 강박으로 있으면 그 건강한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정말 버는 게 답이 안 나오면 아무리 아껴서도 되게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불릴 줄을 몰라요. 벌고 아껴서 쓰는데 불릴 줄 모르면 문제가 생기는 게 돈은 적절하게 투자 수익률로 가져가지 못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돈의 가치는 계속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불려나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네 번째는 이제 나누는 마음이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정말 제가 여기서 금방 1억 넘게 모을 것 같아요. 500만 원만 500만 원이면 다 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돈을 모으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줘야 될 사람인지 안 줘야 되는지 주는 게 진짜 도움이 될 건지 그것이 내 재무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판단해보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균형을 갖지 않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 네 가지 마음이 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껴 쓰는 지독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벌어서 나눠주고 벌어서 나눠주고 벌어서 나눠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들어오면 절대 안 써. 그리고 그걸 뗀뗀하게 불리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벌 줄도 모르고 펑펑 쓰고 불릴 줄도 모르면서 나눠줄 줄만 알아.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근데 이 유형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까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검사를 해보면 이런 유형들이 나와요. 부자의 유형과 가난한 유형들이 나와요. 각각의 유형들에 따라서 코칭 방법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버는 게 문제가 되는 사람은 목표를 좀 적어봐야 돼요. 쓰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계부를 쓰고 예산을 수립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봐야 되고, 불리는 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같이 투자를, 소액이라도 10,000원, 50,000원이라도 투자를 한번 해보면서 투자 마인드를 키우고 위험이 뭔지를 좀 알아봐야 해요. 그런 것들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나누는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나누는 마음은 부자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눔이 돈을 버는 부자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움이 되죠. 여기 계신 훌륭한 이런 분들과 잘 나누는 사람들이 부의 기회, 사업의 기회, 정보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지금은 네트워크와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이런 게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돈과 부자, 사업의 기회가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누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면서 해야 이 자린고비들이 또 나눌 수 있게 되거든요. 돈이 중요한데 나누면 부자가 된다는 걸 알면 자린고비들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뭐냐면 마인드 피트니스, 코칭, 테라피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부자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늘상 싸워요. 누가 이길까요? 먹이지 저게. 아, 그렇죠. 공부 많이 하신 분들한테 이 질문하면 되게 재미가 없어요. 답이 먼저 나와. 그죠?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쁜 마음과 좋은 마음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네가 먹이주는 놈이 이긴다. 그죠? 부자 마음과 가난한 마음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우리가 먹이주는 놈이 이겨요. 부자 마음은 뭐냐면 티끌 모아 태사야 조금 더 모아보자 이런 마음이고, 가난한 마음은 야 티끌 모아 어떻게 태사되냐 훅 불면 날아가는데, 이게 이제 가난한 마음. 그죠? 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같이 좀 알아보자, 공부해야지. 야 뭐 투자를 해 그러다 다 날리면 어떡하려고. 이게 이제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 항상 싸워요. 우리가 뭐 사고 싶은 게 딱 눈에 들었을 때 잠깐만 지금 당장 필요해? 비슷한 건 없어? 내 라이프 스타일하고 맞아? 이런 세 가지 질문만 우리가 주비를 엄청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그래 저거야 내가 저걸 기다려서 이러면 쓰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늘상 싸워요. 그죠? 바쁘면 텍스트 하는 마음 아니면 빨리 뛰어가는 거, 이게 싸우거든요. 그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울 때 누가 이기냐면 내가 먹이주는 놈이 이겨.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사례 중에 하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는 마인드 피트니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이너스 문제야. 우리가 부자가 될 때 어떻게 하면 더 벌고 수익률을 더 높이고 이런 생각들만 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돈을 빼가는 것부터 먼저 마이너스를 해라.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이제 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카드 수수료, 과소비하는 거, 충동 구매하는 이런 게 뭔지를 살펴보고 그것만 빼면 바로 거기서부터 통장에서 돈이 남기 시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 일으키는 게 뭐냐면 가난한 생각, 가난한 행동인데 이걸 좀 빼주고, 그 다음에 막연한 거, 낙관주의와 불안, 두려움 이렇게 빼라. 불안, 두려움 뭐 이런 거예요. 나중에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현재 소비라는 것들을 하면서 나를 행복하게 못해요. 가끔씩은 여행도 갔다 오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게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막연한 낙관주의는 우리를 하여금 막 쓰게 만들어. 괜찮을 거야. 나중에 잘 되겠지. 설마 산입에 검은지는 치겠으라고 하는 게 낙관주의. 저게 강하게 작용하면 우리가 돈 관리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라는 게 저희들이 항상 제일 먼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런 행동들을 계속하면서 건강하게 갖춰 나가지 못하면 막연한 낙관주의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이 내가 돈이 없음에도 우리가 막 돈을 빌려주기도 나눠주기도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빼지 않으면 우리의 재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는데 하나씩 점검하면서 같이 코칭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재무심리 진단을 받고 코칭을 받는다고 해서 소득이 낮으면서 갑자기 높음으로 가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이 건강해지면 여기서 건강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가난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내 돈을 잘 관리해서 내가 풍요로워질까 욕심과 목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부자들은 소득을 많이 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돈 많이 번다고 파산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돈 많이 벌지만 파산할 수도 있고 돈 많이 벌지만 잘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재무심리가 좀 건강해지면 자기 수준에 맞게 건강하고 관리하는 힘이 생겨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재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재무심리, 재무코칭이에요. 이제 그걸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슬로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당신의 돈 이야기가 당신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나누어 줬는지 그게 바로 여러분들 인생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니 스토리가 잘못되면요 좋은 라이프 스토리를 쓰기 힘들어요. 투자를 했는데 사고를 대박 쳤다. 또 내지는 나쁜 일을 해서 돈을 번다. 또 내지 돈 관리가 안 된다. 이러면 우리가 좋은 인생 스토리를 되게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인생 스토리를 쓰려면 좋은 머니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머니 스토리를 가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건강한 재무심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좀 영상이나 제 글을 좀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간단하게 진단하고 좀 이렇게 만나서 상담하는 거는 이제 비용을 좀 내셔야 되는 거고 아니면 간단하게 좀 진단받고 전화로도 좀 코칭을 받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간단한 세미 진단과 소통을 좀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명함이 아마 저기 있으면 명함을 드릴 테니까 오늘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플레이메이프에서 강의 들었던 누구입니다라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간단한 진단과 제가 진단한 결과를 보내드리고 전화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궁금해서 정말로 알고 싶고라고 하면 그러면 유료 상담을 하셔도 되고 일단 간단한 진단들 여러분들이 부자의 마음과 가난한 마음 그런 거 진단하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거를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지금 질문 제가 조금 받아도 되나요? 네. 질문. 예. 그렇게 빌려달라고 할 때 네. 빌려줘야 돼요, 안 빌려줘야 이제 그거는 사실은 빌려줘야 되고 안 빌려줘야 되고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나누기와 퍼주기라고 개념적으로 구분하는데 나누기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나누어 준 그 돈이 그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들을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관계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의 용도가 정말 그럴 의미가 있는 건지라고 판단을 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준 돈이 퍼주기가 되고 그 사람의 문제를 더 키우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쓸 때는 그 돈의 용도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에 막히냐면 그냥 관계에 막힌. 그 사람한테 어떻게 그래?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면밀히 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그렇게 가깝지 않은 사람도 내가 이 사람한테 그 돈을 주는 게 그 사람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이 사람 그 돈에 가져간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관계가 그렇게 가깝지 않더라도 사실은 돈을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이 돈은 그냥 없어질 돈이고 이 사람이 지금 망하면 괜찮은데 내 돈 때문에 더 판을 키울 것 같다면 돈을 안 주는 게 그 사람과 나한테 더 좋은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게 좀 더 건강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가치가 아닌 사람이 더 중요해 이러면서 이제 주는 사람이죠. 도움이 안 돼. 돈을 빌려줬을 때 네. 여태까지 빌려준 사람들을 보면 보통은 다 그러지 않나요? 본인 일을 다 쓸 거 다 쓰고 다 하면서 우리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네. 되게 많잖아요. 그게 원래 사람의 심리인지 궁금해요. 뭐 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그 사람은 또 얘기를 들어보면 아니 그럼 내가 빚이 있다고 애 학교를 안 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냐. 빨리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아.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되게 불행하고 비난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빌려준 사람 보기엔 야 여행을 가.
저 인간이 내 돈을 빌려 이러는데 그 얘 까놓고 보면 엄청 싸게 나온 거를 몇 년 동안 해서 겨우 한번 갔다 온 건데 돈 빌려준 사람이 보기에는 내 돈 가지고 막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되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게 되게 필요해. 그래서 함부로 빌려줄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되게 이번 강의가 좋았던 게 합리적인 소비에 대해서 배운 게 좋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흥부 놀부 얘기를 하셨을 때 그 3년 뒤에 어떻게 됐을까라는 얘기를 되게 부정적으로 답해 주셨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성경의 구절하고 연결시켜 본 계기가 됐어요. 네. 어렸을 때 보고 컸을 때 그걸 자세히 그냥 막연히 생각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보면 성경에서도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그러거든요. 네네. 그 구절이 딱 생각이 나고 네.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돌아온 탕자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죄 짓고 돌아간 네. 아들을 다시 제일 풍성하게 대해주는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러면서 결국 선한 건 마지막에 제대로 그 평가를 아니면 사후에서 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형부가 되게 멍청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좀 처음에는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또 그 이상의 것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꼭 합리적인 소비에 빗대서 얘기하시는 거에는 굉장히 공감이 갔지만 꼭 그 흥부가 죽고 나서 흥부가 3년 후에 꼭 다시 망했다라는 부정적인 결론으로 나와야 될지 아니요, 그거는 뭐, 그거는 좀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제가 흥부가 놀부를 도와주면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야기의 결론 중에 이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둘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제 그런 모습을 지금 현대 시점에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게 무모한 그다라는 거죠. 어차피 네. 그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돈으로 해서 번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나라 돈을 너무 쫓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원래 그렇게 횡재로 들어온 돈은 네. 원래 그게 금세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흥기가 가졌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반은 자기가 반은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재무심리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절대 도덕적으로 이렇게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가 자기가 가진 재산을 전부 다 나눠주고 죽었어요. 그걸 멍청하다고 얘기하고 나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사람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그런 심리가 있으면 돈을 나를 떠나보낸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인지하고 있느냐 안 인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남을 주고 한 그 사람을 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심리를 보면 그렇게 나눠주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그래 나는 이런 심리가 가지고 있으면 돈이 나한테 떠나가게 되라고 인지하고 그렇게 하는 건 그건 훌륭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내 심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모르고 계속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 심리를 고치면 내가 원하는 게 이렇게까지 다 나눠주는 게 아니었다라고 고치면 그만큼 다 안 나눠주고 살게 된다는 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나누고 살고 이런 분들을 나쁘거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흥부가 아까 흥부 놀부 얘기하는 것도 제가 흥부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나쁜 짓을 해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3년 뒤에 또 가난해졌을 거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흥부가 처음에 놀부한테 다 준 거는 멍청한 생각이었지만 마지막에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준 거는 합리적인 소비를 한 게 아닌가. 선생님의 의론에 의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까지 나중에 따로 조금 더 얘기하면 좋을까요? 예.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주식 시장을 가보면은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누가 벌면 누가 잃잖아요. 돈 부자가 되는 이 특성이 누가 부자가 되면은 누가 가난해져야 되는 특징이 있지는 않은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늘상 이렇게 보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하고 내 개인의 문제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면 항상 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사람 부자 되고 어떤 사람 가난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내 돈을 관리할 거냐의 문제를 그걸 이제 같이 얘기를 해버리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헷갈리거든요.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회 구조가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한 사람이 가난해지는 구조라고 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 문제는 그거와 별개로 재무적으로 내 건강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강의를 할 때 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학자금 대출이 너네들 세대에 다 문제가 되냐? 그럼 그거는 개인적으로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고 그건 데모로 해. 그거는 사회적으로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야. 근데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한테 가지고 있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이 문제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전공이 정치영역학이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돈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잘못 오버랩이 되면 뭐 내가 부자가 되는 게 다른 사람 가난하게 하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별개로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사회 전체가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에는 같이 선순환되는 부분들이 있죠. 일정 정도 일 개인 단기적으로 보면 내가 사고 누군가 내가 팔고 사고 이게 딱 바뀌면 한 사람 벌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식시장 같이 좋아.